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에서 결국 하나로 모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을, 지금 이 선택을, 지금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겠는가? 아까 나는 일부러 그 질문을 남겨두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약해지고 가슴을 찌를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자기 삶을 진짜로 살고 있는지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시험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치릅니다. 영원회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철학자들의 상상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반복된다. 시간이 순환한다. 똑같은 삶이 다시 온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니체가 진짜로 던진 건 우주론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그가 던진 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인생 질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반복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대답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가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 인생, 오늘 너의 하루, 내가 반복하는 습관들, 내가 계속 미루는 일들, 내가 참고 있는 관계들, 이 모든 걸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 그 순간 당신은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냥 피곤함? 아니면 공포? 어쩌면 처음 떠오르는 감정은 분노일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왜 하필 이걸? 왜 똑같은 실수를 또? 이 반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삶이 반복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당신이 반복하고 싶은 하루를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인생은 사실상 이미 타인의 기준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반복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매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버티자. 이번 주만 넘기자. 이번 달만 참자.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백입니다. 지금의 삶이, 지금의 하루가 반복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고백. 니체는 이 고백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순간 인생이 자동 재생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 재생은 당신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영원 회귀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 회귀는 당신을 깨우려고 만든 칼입니다. 하루의 선택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만들고 다들 이렇게 사니까라는 말로 인생을 합리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젠가 바뀌겠지라는 말로 현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칼. 그래서 영원 회귀를 진짜로 이해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창해져서가 아닙니다.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한 번의 말, 지금 이 한 번의 선택, 지금 이 한 번의 미움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만든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 후회 없는 선택만 해야 하나? 매 순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니체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요구한 건 완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 선택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 내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어쩔 수 없음으로 포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영원 회귀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너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너를 마비시키는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너를 더 작아지게 만드는가? 지금 붙잡고 있는 목표가 너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단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양새를 만들어주기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불편함을 느끼고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 불편함을 느낀 순간 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 니체는 후자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잔인한 진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삶이 바뀌는 순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익숙한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익숙하지 않은 선택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낡은 삶을 고치지 않고 그 낡음을 참는 힘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건 힘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영원 회귀는 당신의 습관을 폭로합니다. 내가 반복하는 말투, 내가 반복하는 후회, 내가 반복하는 자기 합리화, 내가 반복하는 미루기, 내가 반복하는 관계 패턴. 이 반복이 당신 인생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특별한 질문을 요구합니다. 이 반복을 나는 계속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인생을 뒤집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대폭발이 아니라 기준 교체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선택을 할 때 하나를 더 확인하면 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떳떳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반복되어도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삶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쓸데없는 싸움이 줄고 쓸데없는 관계가 줄고 쓸데없는 비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기면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니체는 그 아픔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 아픔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다음 주제가 나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되는 개념, 아모르 파티. 다음 파트에서 이 말이 왜 그냥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영원 회귀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인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영원 회귀는 공포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영원 회귀는 당신을 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굳이 더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 이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리고 성숙해 보이고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말들을 가장 위험한 말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삶을 망치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적당히 사는 인간은 실패한 인간이 아닙니다. 게으른 인간도 아니고 무능한 인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책임감 있고 적당히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적당히 산다는 건 자기 삶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는 인간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불만은 없지만 크게 만족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있지만 굳이 지금은 아닙니다. 바꾸고 싶은 건 있지만 리스크는 감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늘 중간쯤에 머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삶을 연기하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통과하는 상태. 니체가 보기에 적당히 사는 인간이 가장 먼저 잃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열정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멈춰버렸다는 걸. 이 자각은 처음엔 희미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큰 실패보다 작은 타협에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큰 실패는 핑계를 만들 수 있지만 작은 타협은 핑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은 선택이 아니라 피해버린 선택에서 시작된다. 적당히 사는 인간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만 니체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끝까지 살아낼 용기가 없다. 이 말이 잔인한 이유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적당히 사는 인간이 결국 맞이하는 최후를 아주 조용하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이미 다 지나갔구나. 그때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어렵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스스로가 계속 밀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니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는가? 니체의 대답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멋있는 문장 정도로만 압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받아들이라는 말이겠지. 체념하라는 말 아니야? 아닙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체념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로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준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선택해온 것들의 총합입니다. 피해온 결정들, 미뤄온 선택들, 참아온 불만들, 침묵해온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핑계 없이, 미화 없이, 도망 없이.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지라며 그대로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그래, 이게 나다라고 인정한 뒤 다시 선택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니체는 후자를 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지금의 삶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은 사람을 무겁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는 인간은 늘 남을 핑계로 삼습니다.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 하지만
운명을 사랑하는 인간은 핑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선택이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르게 선택하겠다. 이 말이 니체 철학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명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고통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통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6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두 갈래 길.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지, 적당히 살다 사라지는 인간과 자기 삶을 끝까지 떠안는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 다음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적당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운명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겠지. 이제 받아들이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고통도 줄어들겠지.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고통은 더 선명해진다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간을 드러내는 시험지로 보았습니다. 같은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건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고통을 소비하는 인간, 고통을 사용하는 인간. 이 차이는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먼저 고통을 소비하는 인간을 봅시다. 이들은 고통을 겪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세상이 나한테 너무 가혹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인생의 관객이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소비하는 인간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분석합니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지나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고통은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원래 힘든 사람.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타입. 니체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사람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통을 사용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 앞에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 이후에도 나는 이전과 같은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잔인합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니체는 이 태도를 강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참는 힘이 아닙니다. 견디는 능력도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고통을 겪고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을 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니체에 따르면 강한 사람은 고통을 더 깊이 느낍니다. 대신 그 고통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고통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인간만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가 하나 나옵니다. 고통을 사용하는 것과 고통에 매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니체는 고통을 미화하는 인간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아픔에 취하고 상처를 자랑하고 불행을 정체성으로 삼는 태도. 이건 강함이 아니라 고통에 의존하는 약함입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고통을 겪은 뒤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 사람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더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더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고,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정직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보다 변화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택합니다. 이 고통은 알고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아니까. 니체는 이 선택을 비극적인 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을 사용하는 인간은 이 안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종종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고통을 소비하며 살아온 걸까? 아니면 고통을 사용해온 걸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전과 다른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고통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관계가 바뀌고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마지막 시험을 꺼냅니다. 자기 극복.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니체가 인간을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고 봤는지,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자기 극복이 고통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고통은 이해로 끝납니다. 다음으로 가면 고통은 당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